안녕하세요. 오늘 노새 두 마리 볼 건데요. 이게 꽤 길어요. 그래서 쌤이 모든 문장을 뭐 다 읽고 그러지는 않고 여기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좀 설명하는 식으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랬지. 거울이라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당대 시대적 현실이 어떻게 이 소설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며 읽으셔야 된다. 우리 이렇게 뭐 운수 좋은 날 같은 작품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 노새의 두 마리는 1970년대, 80년대 그때가 산업화 시기라 그래. 들어봤어? 아예 들어봤겠지. 자,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볼까요? 자, 반영론적 관점에서 시대가 문학에 담긴다라는 외부적인 관점으로 문학을 한번 감상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럼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절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했잖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촌향도라는 게 있었어. 이촌이라는 거는 농촌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향해요? 도시를 향한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간다는 건데, 근데 도시에 간다고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되겠어? 근데 또 도시에서 또 하층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 하층민, 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래서 농촌에서도 살기 힘들었는데 도시에서도 살기가 어렵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막 몰려들면서 이 우리나라의 도시,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이 인구가 과밀돼요. 그러면 주택은 부족해지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집들이 막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막 판잣집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막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어? 貧富격차가 생기겠지. 그리고 또 이런 격차가 생기다 보면 가난한 애들하고 어울리기 싫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좀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시골은 막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서로서로 막 돕고 살고. 근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인간 소외 현상, 우리가 인간이 소외된다는 걸 뭐라 그래? 물질의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인간의 가치가 오히려 무시받는 거야. 경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하면 이기심이 심해지는 거야.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이 소설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담긴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감상하니? 자, 배경이 드러나는 시대를 알 수 있는 소재, 뭐 대화의 내용을 통해 뭐 당시의 생활상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공간인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랑 과거 1970년대랑 어떤 게 좀 다른가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다른 점만 있지는 않아요. 공통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에게는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그거를 보편적 가치라 그래요. 춘향전, 사랑은 뭐 10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잖아. 그죠? 부모님, 효를 행해야지. 패륜하면 돼? 안 되지.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지. 아빠는 또 아빠로서의 가장의 책임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거슬러서도 계속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는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소설 전문이 실려 있어요. 이 소설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품 속 서술자가, 즉 1인칭이란 말부터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는 거지 밖에 있다고 만든다.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 나가 주인공인 아빠를 좀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서술자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출제 포인트예요. 어린아이가 서술자면 장점 되게 많거든. 장점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묘사하고 보여줘. 근데 애기가 좀 순수하고 순진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느끼는 애기가 관찰하는 사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그냥 순수하고 순진한 생각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은 독자는 그 진술들을 보면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읽는 사람 눈에는 더 많은 게 보일 수도 있겠지. 응.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가 막 그냥 마냥 막 헤헤거리고 좋아해. 막 전쟁통에 막 총알 같은 거 주워가지고 막 공기 놀이를 해. 자기는 너무 재밌게 놀아. 근데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 독자들은 아이고 애기가 어떻게 총알을 가지고 놀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내적인 정서를 다 직접적으로 썰을 풀어주는 그런 작품들보다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 그리고 얘가 주인공이 아빠라 그랬잖아. 아빠를 관찰하는 아들인 나가 서술자면 아빠의 모습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거는 아빠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걸어간다. 아빠가 말이 없다. 아빠가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만 서술한다는 거지. 왜냐면 아빠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좀 진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에요. 아빠의 내면 세계는 알 수 없다. 그죠? 더불어서 이 어린아이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당시 1970년대의 고단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당시의 가난함의 비극성, 그거를 더 강조하는 효과도 있겠지. 자, 쌤이 여기 1970년대 시대적 소재를 알려주는 거에 다 형광펜 노란 색깔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꼭 이 시대적 소재 진짜 중요하다. 갑니다. 자, 그 골목이 가팔랐다. 이 가파른 것부터가 인생 살기 빡세다는 겁니다. 자, 인물이 처한 힘들고 가난한 삶을 나타내주고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을 암시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로또 당첨 이런 건 없어요. 이 골목이 되게 가파르기 때문에 나중에 노새가 연탄 배달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또 겨울이라 땅이 미끄러워가지고 막 미끄러워지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사건하고 연결되는 공간을 설정한 거죠. 아빠 중심 인물입니다. 아빠는 이게 막 마차를 가지고 막 올라가요. 근데 이 마차가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작전, 마차를 몰아가는 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야. 주춤주춤 거리는 거야. 그때마다 아빠가 막 힘줄을 막 돋구면서 이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새가 나오는데요. 노새도 노력해. 바둥바둥. 아우, 야, 이게 바로 이 노동의 슬픔이다. 야, 노새 힘들어해. 근데 막, 얘 막, 바닥바닥 해도 막 자꾸 막 힘이 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잘 안 올라가죠. 이게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랑 적게 실었을 때 차이가 있었대요. 연탄, 여러분은 연탄구이 삼겹살집에서 본 적 있을까? 가난했을 때는 보일러가 없었어요. 연탄을 했다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연탄 적으면 쉽게 올라가. 근데 이럴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여러분 이런 거 내용일지 조심하셔야 돼. 적게 실을 때는 없었다라고 하면 안 돼? 짐이 적게 실을 때도 있긴 있었다는 거야. 가끔. 그죠? 이거 완전 고3 스타일이야. 그래서 항상 짐이 많았다 이러면 안 돼. 항상 짐이 많은 건 아니야. 여기 왜 드물고라 했잖아. 여기 드물고. 그죠? 드물고란 말이 있으니까. 대개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에는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거야. 연탄을 한 5, 600 정도 실는데 그 정도 돼야 아빠가 기뻐. 2, 300은 성이 안 차. 왜? 돈이 안 돼서 그래. 100장은 아예 실으려고도 안 해. 100장은 안 해. 돈이 안 돼서.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지금 공간이 서울 변두리거든요. 시간적 배경은 1970년 겨울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변두리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날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다들 가난했던 시절이잖아. 일이 많지 않았어. 구멍가게에 뭐 두서너 장이 이런 구멍가게는 연탄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많이 못 사. 그래서 막 몇 개씩만 사는 거야. 그거를 막 줄에 매달고 가는 거죠. 이 줄도 노새에 붙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고요. 근데 이게 2, 3년 전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 마을에 새로운 집터가 다져지고 문화주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문화주택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인데 도시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면은 뜻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건위생 보통 화장실 얘기하거든. 얘네는 화장실이 집에 없었어. 화장실 딱 처리하고 상하수도 딱 박아가지고 집을 만든 거지. 그래서 쌤이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골목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여기가 나의 동네야. 내가 여기 살아. 난 가난한 애야.
근데 여기 근데 한 지역에 이게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문화주택 옆에 막 슬래브집도 생겼다고 하거든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든 집. 여기는 신동네인 거야. 구동네와 신동네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딱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을 기점으로 이 골목이 경계의 역할을 해요. 서로 소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하고 어울리기 싫겠지, 돈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 골목은 단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주택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른 골목이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중에 노새를 데리고 여기로 그 가파른 골목을 막 올라가는데 그 빙판길이어가지고 막 으아 해가지고 노새가 이제 도망가는 이 연탄 막 다 날아가고 막 그 사건이 생기는 게 이 가파른 골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가파른 골목은 사실 단순히 지리적인 특성만 가지는 게 아니죠. 문화주택, 잘 사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어떤 어려움. 실제로 계급 상승이 되게 어렵잖아. 이 현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는 소재겠죠. 굉장히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적인 요소를 실제 지리적 공간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작가가 이거 다 생각해서 글 쓰는 거예요. 뭐 배달하기 쉬운 길만 만들면 아무 사건이 벌어지지 않잖아. 그럼 고난이 없잖아, 아빠한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누어 있었다. 이게 결국 이 골목이 뭐라 했어? 단절을 만드는 경계다. 멀리서 보면은 그럴싸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슬래브 집들에 가려 판잣집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판잣집은 여기 허름한 집들 있죠. 여기가 판잣집이 있어. 판잣집. 슬래브 집이란 문화주택은 신동네예요. 근데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야. 아빠는 좋아했다? 왜냐면 그전에는 이 구동네 사람들은 가난하잖아.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돼. 그래서 되게 멀리 배달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야. 돈을 좀 더 벌려면. 근데 문화주택 그 신동네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아빠가 이렇게 멀리 배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왜냐면 문화주택 사람들이 연탄을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슬래브집 이런 데서는 연탄을 한 번 들었다 놓았다 하면 몇 달씩 떼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라고 했어. 왜냐면 한 번에 갈 때 몇백 개씩 연탄을 갖다 줘. 그러면은 자기는 배달을 덜 가도 되지. 그럼 몸이 덜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아빠는 좋아했다는 거죠. 얘들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새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건 아빠만은 아니었어. 딴 사람들도 있어. 이제부터 새동네가 생기고 달라진 점들을 쭉 나열할 거야. 여기 지금 원래 가게에 막 이상한 막 소주병 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먹는 것만밖에 없었어. 근데 부자들이 생기니까 환타, 미린다, 아이스크림, 막 귤,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술사인 뭐 구두 닦기도 생기는 거지. 신문 배달부도 오고 우유도 배달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 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를 끼게 되었다. 그걸 너무 잘 쓴다. 이런 말라 비틀어진 사과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겠죠? 직유법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쌤이 시대적 배경 여기 오른쪽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럼 이 구멍가게는 어떤 기능을 할까? 소설에서 새동네가 생기고 나서 어떤 파는 품목들이 변화됐다는 거를 쫙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이 동네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새동네가 생기면서 그걸 보여주는 기능을 하겠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청소부들이 이 판잣집 마을에는 막 안 와.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근데 청소부들이 이제는 골목 안까지 막 와서 쓰레기를 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 동네가 오니까 관리를 좀 더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여기 구동네와 잠깐 이거 짚고 갈게요. 여기 구동네 내용 나오죠? 그리고 거칠고 투박하기도 해요. 이거는 곧 나와요. 새동네, 문화주택, 슬래브집. 돈이 많아? 그리고 다들 문화 수준이 높아? 막, 어머, 아우, 이거 넣으세요? 이렇게 말투도 달라. 대신에 말투는 되게 우아한데 다들 좀 공동체 의식이 없어.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이 보여준다. 서로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노세를 대하는 태도 차이가 있어요. 구동네 사람들은 막 똥오줌 막 짜증난다고 막 싫어해. 그리고 맨날 보니까 관심도 없어. 근데 새동네는 오히려 아우 귀엽다 막 하면서 어머 얘가 노세야? 그 되게 호기심을 가져. 그리고 신기해 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상의 차이도 있다. 자, 그러나 동네가 달라졌어도 서로 어울리는 게 없었다. 계속 얘기했죠? 경계로 단절되어 있다. 골목을 경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좀 개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폐쇄적이라고도 했거든요.
신동네 사람들은 폐쇄적이야. 자, 그리고 그리고 구동네 사람들은, 이 신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는 모습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를 직접, 그러니까 돈벌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 내색하지 않아. 뭐 자존심도 있겠지. 그래서 아빠도 세정자 생긴 거를 좀 싫어하지 않는 눈치인데, 일부러 내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존심은 있으니까. 대신 돈은 더 버는 거고. 이 노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다르다 그랬죠. 이 구동의 사람들은 막 더럽게 생각해. 근데 자기들도 있잖아. 이 당시 요강이랑 썼거든요. 알아? 요강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생긴 어떤 도자기 같은 건데, 거기 그냥 오줌똥 막 싸는 거지. 그거를 애기들 걸 자기들이 막 그냥 수채구멍에 버려. 근데 노세가 오줌을 싸면 막 뭐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코도 풀고 막 불만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서술자가 나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말과 노새도 잘 구별을 못해. 무식해. 근데 지들도 막 아무데나 침뱉잖아. 근데 왜 우리 노새한테만 난리야? 라고 이제 나는 생각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바로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아빠의 판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주인공이지만 서술자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죠? 나? 1인칭 관찰자니까. 근데 새 동네 가면 태도가 달라. 아주 막 다들 막 웃어 막. 그래서 이 대조적인 태도가 보여주죠. 뭐 호기심, 신기해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지. 노새에게 호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뒤로 가면 이거 망하지 않아. 노새야? 그럼 관심 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서 노새를 막 귀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 갔다 온 아줌마도 노새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거 옛날에는 집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목욕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되게 귀엽게 노새를 쳐다보고, 여기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노새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근데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대. 아이들은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구동네 아이들은 꿈도 못 꿔. 이게 공이 이런 배드민턴 같은 거는 고급 스포츠야. 그래서 새 동네 사는 아이들은 구동네 아이들과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얘들이 막 노새 보면서 막 관심 보이는 거야. 야, 이게 노새야? 하면서 막 관심이 보이지. 그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자, 나의 정서가 직접 여기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은데, 이거 간접적 뜻이지. 어깨가 으쓱해졌다는 결국은 무슨 느낌이야? 좀 자부심. 애들이 뭐 관심 가지니까. 그리고 나의 이 외모는 어때? 나의 시커먼 몰골. 이게 항상 연탄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탄에 때가 묻어요. 얼굴이 막 껌댕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의 시커먼 몰골은 나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죠. 외양은 겉모습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처한 가난한 상황이 더 강조가 되겠지. 내가 갑자기 뭐 너무 얼굴이 뽀얗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가난한데. 근데 마찬가지로 아빠도 그런 심정일지 일까? 이거 추측이죠. 추측이야. 확신하면 안 된다잉. 추측이야. 추측인데 아빠의 속마음은 모르지만 아빠가 괜히 막 이랴 하면서 막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아빠도 어떤 노새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추론할 수 있겠죠. 나는 이 새동네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이유는 알려줘. 얘는 되게 폐쇄성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폐쇄적인 애들인데 지네들끼리만 놀지 그 동네 아들하고는 안 놀아줘. 얘가 이유인 거죠. 이런 걸 바로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 결과의 관계다. 그럼 내가 새 동네 아들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우리 노새를 너무 예뻐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 지들끼리만 놀고 그 동네 안 껴달라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하고 끼워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뭐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같이 놀든 마도 상관은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귀엽지 않아? 순수. 너무 귀여워. 그냥 뭐 너무 뭐 서로 다르니까 뭐 지들만 학교 가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동네 애들은 이렇게 하고 논다. 아까 걔네들은 뭐 했어? 공 차고 배드민턴 차고 배드민턴 하고 했잖아. 근데 얘들은 막 쌈박질해 막 욕질해 막 가난하게 살면은 애들 거칠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들만 싸우지도 않는다. 어른들도 싸운다. 근데 어 근데 이제 같은 동네라 그래도 새 동네는 좀 넓어. 근데 새 동네 아이들이 뭐 텃세를 부리는 건 아니야. 이런 거 뭘 조심해야 돼? 텃세를 부리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찾아오면 다 지네 집으로 가. 근데 이상하게도 노새만 있으면
애들이 막 칭찬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좋아지는 거야. 괜찮았어? 이해가? 내가 원래 새동네 애들 좋아하진 않아. 우리 안 껴주고. 근데 노새에 대해서는 구동네 아이들은, 우리 마을 애들은 막 다 무시하잖아. 근데 이제 새동네 애들은 노새를 좋아하니까 노새를 뭐 놀라거나 칭찬할 때 많은 좋았다. 이렇게 특정한 경우를 말해주죠. 1. 놀라거나 혹은 칭찬할 때의 경우에는 좋았다는 거야. 자, 이런 연결어미 잘 생각하면서 선후관계, 인과관계 따져가면서 내용 일지를 풀어야 돼요. 이 소설은 좀 여러 번 읽어봐야 돼. 내용이 너무 길잖아. 자, 근데 구동네 애들은 막 때리고, 그죠? 막, 쓰다듬 척 하면서 막 쥐어 받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아빠가 평소에는 화를 안 내고 말수가 적어. 그럼 얘는 직접적 제시지? 응. 내가 다 말해주잖아? 아빠가 원래 이렇게 화를 잘 안 내? 근데 이때는 가만 안 둬. 욕해. 애기들한테. 야, 노새가 밥을 달라 그랬어? 옷 달라 그랬어? 왜 지랄들이야? 라고 아빠가 뭐라 해. 그럼 이게 바로 노새에 대한 아빠의 애정이 드러나는 거죠. 아빠가 평소엔 점잖은데 노새 괴롭히면 못 참아. 자,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자, 전개가요. 자, 우리 집에 노새가 온 건 2년 전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역순회적 구성인데요. 역순회적 구성이면 항상 실제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문제를 이제 맞추는 게 늘 나와. 그래서 2년 전이 얘가 가장 최초에 있었던 거야. 그죠? 2년 전이 가장 최초의 사건이야, 이 소설에서. 그때 노새가 처음 온 거지. 이제부터 이 밑에 보면 대사가 없죠. 그래서 노새가 온 사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면, 그러니까 짧게 썰을 풀어준다는 얘기잖아. 막 대화와 이런 거 다 언제 다 써. 노새가 막 처음 히잉 하는 순간까지 다 대사로 처리하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적 제시를 함으로써 속도감을 높여주고 지루함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 역순환적 구성 기억하시고, 자, 2년 전 우리 노새 처음 왔을 때 썰을 풀면 원래 아빠가 말을 불렀거든. 아빠가 마부야, 마부. 근데 이 말이 얘가 말이 아파. 말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도 아프고 막 이래서 얘가 병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노새랑 말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이랑 노새랑 바꾸자고 했는데 나는 아빠가 좀 싫었어. 한 3년 가까이 아빠가 말을 이미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주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 좀 말썽을 피우고 아프다 보니까 노새랑 바꾼 거지. 그리고 나서 그때 할아버지 엄마 큰형이 그래도 말이 낫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했는데 아빠는 아빠는 그냥 노새를 바꿔버렸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노새가 약해 보여. 실제로 약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봐 라고 하면서 되게 아빠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기죠. 근데 아빠는 뭐 상관없이 막 예쁘게 막 가다듬어. 막 솔직. 근데 말이 노새 우리지. 우리는 울타리잖아. 사실 방과 맞닿아 있는 처마를 조금 달아낸 거야. 그러니까 집이 조그마니까 집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만든 거야. 아주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집에서 맨날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맨날 노새 소리를 다 들어. 그래서 막 노새가 오면서 이 뒤치다거리를 주로 내가 맡게 되는 거지. 큰형은 가끔만 해줘, 가끔만. 근데 형이 군대 가니까 이제 나만 아기를 돌보는 거야. 노새를. 근데 작은 형이 있긴 한데 이 작은 형은 맨날 밖에 다니면서 기타만 쳐. 그래서 집안이 안 도와줘. 근데 가엾게도 불쌍하다. 노새가 원래 회색이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연탄대가 묻어서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엾게고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인물, 나가 노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노새가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거야, 나도 노새한테. 그리고 여기 연탄을 배달하다 보면 이게 막 털에 연탄의 때가 좀 끼거든요. 이렇게 껌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회색이 검정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노새가 겪고 있는 어떤 고달픈 노동, 힘겨운 어떤 노동의 삶, 그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부분이에요. 즉, 색채요.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갈수록 노새는 점점 더 일리 힘들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괜찮아요? 되게 추상적이잖아. 고달픈 인생 이러면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잖아. 아니, 고달픈 인생은 뭐 어떻게 생긴 거야? 동그라미야? 네모야? 잘 모르겠죠. 대신에 이 고달픈 삶이 점점 이제 심화가 된다는 거를 회색에서 연탄재가 묻으니까 점점 검정빛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를 통해서 색채어로 노쇠의 고달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준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막 노새 막 닦아주고 이뻐해주고 하잖아. 근데 예쁘게 해줘도 잠깐만 희끗하다가 배달 갔다 오면 다시 또 블랙이 되는 거지. 블랙이 되는 거지. 근데 노새도 내 마음을 아나 봐. 막 아는 척하고 서로 친해진 거지. 교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노새가 오늘 우리 집에 없는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왔지. 다시 현재로 돌아왔지. 노새가 없는 게 다시 현재인 거야. 근데 노새가 달아나는 건 어저께 일이었던 거지. 자, 그럼 아까 어떻게 말했어? 2년 전 노새가 처음 왔지. 그리고 어저께 노가 탈출했어. 탈출. 첫 만남. 그죠? 그리고 다시 현재가 되는 거지. 현재는 달아난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내가 평상시에 아빠를 좀 도와줘. 근데 뭐 나는 큰 힘은 없어. 애기니까. 그냥 따라다녀. 근데 마차의 뒤를 밀기는 했어. 그냥 신용이야. 뭐 내 힘이 뭐 큰 도움은 안 됐어. 아빠 공부나 해. 이럴 때는 아이 뭐 공부 다 했어요 하고 그냥 따라다녀. 아빠도 뭐 내가 같이 있으면 좋은가 보지. 근데 면탄을 뭐 오르고 내리는 상하차를 할 때 아빠는 내가 일을 못 도와주게 했던 거죠. 아들이 소중하니까. 근데 어저께도 그랬다. 그럼 어저께가 바로 무슨 날이야? 도망간 날이야. 이 노새가 탈출한 날이 어저께야. 그러면 어저께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다시 뭐야? 여기 또 다시 과거로 가는 거야. 어저께. 아니 근데 여기 이미 과거로 들어왔지? 그러면 이거 나 다시 과거로 할 필요 없겠다. 계속 과거야. 여기 세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 그래서 400장을 싣고 막 너무 많이 싣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동네 들어가는 가파른 골목길 이거 지금 가파른데 큰일 났네. 근데 갔는데 자 들어서고 있었다. 얘기의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거 뭐냐면 이게 서술자가 나니까 갑자기 좀 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아빠 가게 주인 아니야. 야 더 불쌍해. 주인도 아니야. 배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연탄 공장의 배달이 어디다가 뭐 돈 날라다 줘 하고 하면 배송비를 받는 거지. 나의 집안 사정이 나오죠. 집안 사정을 설명했고,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우리 아빠는 모든 집을 다 찾아내. 얘는 굉장히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자랑스럽다는 거는 직접적 제시죠. 대놓고 단어를 썼으니까 직접적 제시. 연탄 공장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배송 실수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빠를 되게 귀신이라고 칭찬해줘요. 그 마음도 놓이고. 그래서 아빠는 이제 여기 갖다 주라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시작한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가파른 골목길을 딱 이제 입구지?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애가 이제 못 가는 거야.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설의 첫 장면에서도 가파른 골목길이 나왔잖아. 바로 그 문제의 그 골목길이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힘들게 막 얼굴 빨개지면서 으아 하면서 막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외양을 묘사해주는 부분이에요. 아빠의 외양을 묘사해주면서 아빠가 되게 힘들게 으랴으랴 하고 막 이제 올라가려는 거야. 골목을.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야.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이차이차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막 살얼음 끼잖아. 겨울이야. 그러니까 막 얘가 좀 미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이 인정이 메마른 세태에서 도와주지가 않는 거야. 자, 그 전에 잠깐 여기 정리된 거 보고 갈게요. 여기. 현재, 오늘 우리 집 노새가 없지? 과거, 어제 애가 도망갔지? 노새의 상징적 의미. 이 상징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비유랑 상징은 뭐가 다르냐면,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면 사과도 있고 내 얼굴도 있잖아. 근데 상징은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대신 어떤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다가 새로운 함축적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새라고 하잖아. 그러면 노새는 사전적으로 그냥 그 동물이잖아. 그래서 사전적 표면적 의미로는 그 동물 노새인데, 이 소설에서는 노새 두 마리잖아요. 사실은 노새가 아빠를 뜻하고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함축적인 이면적인 의미로서 아빠라는 이미지가 플러스 추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노새의 상징적 의미 볼게요. 여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루는 아빠,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아빠를 상징한다. 근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너무 짜증나더라고, 나도 읽으면서.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뭐 서술자가 생각하기에는 연탄을 배달하고 있잖아. 근데 연탄이 옷에 묻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가슴 아픈 문장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뭐 요즘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각박한 거야. 인정이 메마른 거야. 그래서 나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 당시의 세상을 그냥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 인정 없음, 뭐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부각되고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세태를 비판할 수 있는 소설이 탄생하는 거죠. 어린아이 시선을 묘사하면 더 부정적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강조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빠는 해결하려고 막 돌이라도 찾으려고 막 일단 그 마차를 잠깐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돌도 없어. 손을 놓으면은 막 다 이제 없어. 그 만약에 나까지 손을 놓으면 막 연탄이 막 그 굴러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지. 근데 아빠는 평소에 그다지 않게 막 매질을 한 거야. 그냥 마차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평소에 그답지 않다는 말에서 아빠가 평상시에는 매질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빠 되게 과묵하고 되게 노새 사랑하잖아. 근데 아빠가 욕을 해. 이라 요라젤로메 막 이렇게 비속어를 쓴다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운수 좋은 날에서도 그랬어요. 운수 좋은 날에서도 막 우라질려 이러고 말이잖아. 이 육지의 돈 막 이렇게 막 돈 던지고 막 이렇게 도시 빈민들은 욕을 하기가 쉬워. 좀 거칠고 투박하게 사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 생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우아하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소설에서 사실성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비속어를 사용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야.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고요. 막 노새 노력해. 근데 뭐 파는 뭐 끝났어. 막 그때였다. 바로 노새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마차가 막 이제 흘러내리는 거지. 그 연탄도 막 다 뒤집어져서 거꾸로 내리는 거야. 대구르르르 이렇게. 아빠도 막 물구나무 서고 나는 근데 쫙 피한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마차를 끌고 갔던 노새가 이제 넘어지게 되니까 우르르 여기서 벌떡 일어서지 도망친 거야. 뒤도 안 보고. 정확히 말하면 아주 이것도 이게 벌떡 일어섰다가 아빠와 내가 있는 쪽을 살짝은 쳐다는 봤어. 그리고 뛰어버린 거지. 자유롭게 된 거지. 이 단어가 중요해. 자유. 그럼 이 자유 전 상태는 뭐였어? 연탄을 끌고 다니면서 배달했잖아요. 이 노동의 현실, 이 억압적인 힘겨운 삶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 노새가 자유를 얻은 거야. 노새가 막 도망갔죠? 내 노새? 이거 아빠가 하는 말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안타까움, 걱정스러움, 간접적 제시죠? 대화를 통해서 아빠의 이 정서들을 제시해준다. 놀람, 안타까움, 뭐 그런 걱정스러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노새 도망감. 근데 아빠 너무 당황해가지고 새하얘진 거지, 그치? 이렇게 새하얘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겠어? 간접적 제시죠. 정서는 당황. 근데 아빠는 이제 이런 망설임을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새하얘져서 멍 때리다가 막 쫓아가는 거야. 내 노새 이렇게 간접적 제시죠. 이런 아빠의 절박함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막 반복하면서, 그치? 여기서 이제 그 아빠가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노새를 쫓아가는 그 장면을 되게 정신없이 막 보여주거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야, 없어졌나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아빠의 속마음, 즉 아빠의 내면 세계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빠를 그냥 관찰할 뿐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 시점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아니 말마차가 아직도 있어? 막 이렇게.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말은 아니잖아, 노새잖아. 근데 이제 구별을 잘 못해 당시 사람들이. 근데 아빠는 막 내 노새 내 노새 너무 절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말마차가 아직도 있다고 놀라는 모습에서 우린 뭘 할 수 있지? 이 시대가 노새가 어울리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막 자동차 타고 막 택시 타고 이런 세상에서 무슨 노새로 연탄배달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적응자인 노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막 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노새를 같이 잡아줘도 좋잖아.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막 그냥 관망해, 관망. 남의 일처럼 관망하는 거지. 그리고 막 말만 웅성거려. 근데 이제, 노새가 너무 빨라. 노새 이미 큰 길로 왔어. 근데 아빠가 이제 큰 길 왔을 때 이제 주저앉아 버렸어. 이것도 간접적 제시죠? 아빠 주저앉은 거, 포기 상태. 어떡해, 절망감.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서술자 내면이야. 아빠 생각 아니야. 나는 노새가 도망가는 것보다 우리 아빠가 더 걱정되는 거야. 아빠가 주저앉으니까. 아빠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왜냐면 사실 길이잖아. 막 차도 다니잖아. 근데 아빠 못 일어나. 이거 다 간접적 제시지. 아빠의 눈에는 막 실망과 낭패로 가득했어. 나는 막 아빠 보지도 못하고 막 이래. 근데 아빠가 얼굴이 막 근육이 실룩실룩 하는 게 보이는 거지. 너무 이거 다 묘사잖아. 아, 마음이 아프다. 근데 갑자기 나도 막 슬픔이 막 북받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막 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를 억지로 참고. 자, 이런 거 보면 슬픔이라는 건 직접적 지시잖아요. 나의 정서는 슬퍼. 울 것만 같아. 그런데 나는 꾹 참는 거야. 억지로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았다. 이러면 이때 X인 거야. 울 거는 같았대잖아. 근데 그걸 그냥 참은 거야. 그럼 얘는 울었다고 해도 X인 거야. 왜? 참았대잖아. 아시겠죠? 소설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실제로 했냐 안 했냐. 나는 이제 아빠를 팔목을 잡아 이끄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만히 앉았으면 안 된다고. 빨리 노새 찾아야 된다고. 아빠의 행동을 재촉하는 거예요. 아들이 좀 의젓하잖아. 아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노새 찾아야죠.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막 쳐다봐.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사람도 무심하잖아. 이 부정적인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아?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일어났어. 근데 막막하지. 근데 아빠랑 일어났지만 나는 막막해. 아빠도 그런 눈치. 그럼 그런 눈치는 뭐야? 막막하다는 거지. 뭐 노사가 어떤지 모르는 거야. 근데 말 없이. 아빠 맨날 말이 없잖아. 과묵하잖아. 근데 이제 아무도 말 안 해. 아까 그 골목길에서 쏟아졌던 연탄은 어떡하지? 말도 안 해. 일단 회피. 그래 막 가. 계속 막막해. 아씨 어떡하지? 근데 하필 지금 내 거리에 왔거든요. 쌤이 그림 그려놨어. 내 거리로 왔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쭉 내려온 거야. 내 거리로 되니까 서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빠, 이거는 나가 하는 말이지? 얘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어. 아빠,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헤어져서 갑시다. 나 이쪽 갈 테니까 아빠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빠는 말도 없어. 각자 갔어. 나는 막 뛰어가면서 이 거리로 온 거죠. 이쪽 거리로 온 거지. 근데 자동차가 겁나 많은 거야. 근데 아무도 나한테, 애기야, 왜 혼자 다녀? 너 노새 찾으러 가?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노새가 저쪽으로 뛰어갔어라고 아무도 말도 안 해줘.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죠. 공동체 정신이 모두 파괴돼서 그러니까 인정이 메마른 거야.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노새를 찾으러 다니잖아. 자동차도 노새도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이제 자동차가 운송수단이 된 거야. 근데 지금 노새로 먹고 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부적응자이고 하층민의 삶입니까? 잠깐 아빠 성격 보고 가요. 말이 없어? 화를 잘 안 내? 근데 애들이 그 구동네 애들이 우리 집 노새 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면 막 욕해. 왜 지랄이야? 하고 막 화내. 너무 노새를 사랑해서. 그리고 가장으로 책임 강해. 고집이 세. 왜냐면은 계속 노새를 포기하지 않거든. 막 사람들이 아니지 뭐 3년차라도 몰아야지 무슨 노새로 일을 해요라고 막 억가해도 뭐 기름만 먹지 뭐 자동차가 왜 필요해? 막 하면서 막
고집부리거든. 나는 온순하고 정이 많아. 맨날 아빠 도와주러 따라다니잖아. 아빠 일어나세요 이러잖아.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순수함. 그래서 이제 노새를 보는 사람들 태도 아무도 안 도와줘. 하면서 이 남에게 무관심한 도시인들을 보여준다. 뒤로 가면 얘가 이제 이 시간이 어두워지고 있어. 즉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죠. 걔 하루 종일 찾아다녀. 근데 자동차가 여러 대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 너무 잘 그렸어. 다 이렇게 노새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 자동차가. 왜? 운송수단이니까. 근데 나는 얘들 막 노새를 보이는 거야. 자동차가. 왜? 나는 계속 노새 생각만 하고 있거든. 빨간 노새, 파란 노새, 까만 노새. 다 이게 은유법이 있죠? 노새가 사실 자동차인 거지. 얘들을 달리는 놈, 가는 놈, 기는 놈, 멈추는 놈, 이렇게 놈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자동차를 놈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나라는 서술자가 어떤 자동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해요. 왜냐면 자동차들, 여러 자동차들을 다 놈이라고 나열한 다음에 서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노새가 없는 거야. 야, 우리 노새는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놈이 아니다? 우리 노새는 있잖아. 귀가 쫑긋, 눈이 멀뚱멀뚱, 코도 이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반질반질 있지. 그래서 외양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에서 나에게 노새가 애정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놈놈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대상을 대하는 서술자의 좀 대조적인 정서가 드러난다. 그치? 그리고 나는 노새가 너무 절박해. 내가 노새 너무 찾아야 돼. 우리 집에 먹고 사는 수단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 아까 주저앉았잖아. 우리 아빠 앞으로 큰일 나서 노새 없으면. 그래서 아빠 생각해서라도 노새를 꼭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자동차들이 다 노새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여기 나오지? 노새가 왜 자동차처럼 보여? 노새를 찾아야 하는 다급함, 절박함 때문이다. 시간이 계속 지났어. 이제 다리가 아파, 배도 고파.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 왜 애들하고 놀다가 몇 시간 전에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애들하고 놀다가 밥 몇 술 먹는 돈 많은 동안 했는데, 그러다가 배도 고파.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노새 찾아야 돼. 막 넘어지기도 해. 너무 불쌍해. 눈물.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아저씨, 이 녀석아! 하고 어떤 아줌마, 눈을 어디다 보고 다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됐냐? 근데 나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요. 노새 찾느라고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는 거야. 즉, 말 안 한 거야. 말을 못했어. 속마음으로만 생각한 거야.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되는가 생각도 하기는 했어. 근데 일단은 노새를 찾는 게 너무 급한 거지. 아마 내가 노새랑 너무 정이 들어 있었나 봐. 하면서 이제 노새랑 추억을 이제 좀 톱파봐요. 노새랑 어떤 생각을 했어? 노새랑 막 뭐 소리도 들리고 막 노새랑 엉덩이 막 두들기고 했던 노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추억들을 생각을 하죠. 노새가 엄청 시커먼 엉덩이였는데,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과거 노새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빠지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도 가거든요. 내가 막 노새에 시커먼 엉덩이 막 툭툭 치고 이러면 애들이 나한테 애들이 뭐 노새한테도 비리비리 힘이 없다는 얘기지. 노새 새끼라고 막 욕하고 심지어 나한테는 까마귀 새끼라고 했어. 너무 나쁘지 않냐? 이 까마귀 새끼는 아빠가 까마귀란 얘기잖아, 사실. 왜냐면 연탄 장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시커먼 깜장구두, 이렇게 뭐 콧물도 까맣고, 이렇게 깜장색을 많이 강조한다는 게 그 노동자로서, 연탄 배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힘겨운 삶,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아빠 얘기를 잠깐 안 하거든. 내 스토리로 오거든. 그래서 이런 대목은 살짝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소설 전체로 보자면은 아빠가 주인공이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배우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고등학교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좀 중간중간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섞여 있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고3 수능들도 보면 이 부분은 뭐 서술자의 시선으로 들어가 있고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으로 진술되어 있고 이렇게 좀 서술자를 좀 분리해서 디테일한 전개 방식을 묻는 거는 수능의 단골이에요.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쌤이 굳이 일부러 쌤 이런 거는 좀 1인칭 같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작품 전체로서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되게 단순하게 배우지만 여기는 지금 아빠 얘기를 안 하잖아. 이 단락은. 그래서 여기서는 좀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 좀 다소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껌댕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되게 중요하다. 갑자기 아빠가 근데 눈 하나만은 퀭하니 크게 빛났다. 왜 퀭해? 피곤해서. 그러니까 아빠는 피곤하지만 늘 의지가 빛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아빠 이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막 나한테 까마귀 새끼라 놀리는 그 구동네 가난한 집 애들 뭐 지네 아빠는 대단하냐? 라고 하는 거지. 영길이나 아빠는 뻥튀기야. 그리고 번데기 잡아서 경비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막 별명이 뻥뻥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까마귀 새끼인 거 뭐 당연해. 뭐 억울할 것도 없어. 이런 게 되게 순수하고 긍정적인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자격지심도 없는 거고 꼬이는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막 이렇게 까마귀 새끼라 놀려가지고 막 트라우마 걸렸다 아니면 속상해한다 안타까워한다 다 X예요. 억울하지 않대잖아. 당연하대잖아. 이 서술자는 그렇대잖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자아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구동네 아이들은 모두 다 아빠들이 그런 서민들이고 화이트 칼라. 우리 화이트 칼라는 이렇게 셔츠 입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 정장 입고 출근하는 회사원.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지. 이 당시에 1970년대에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겁나 많겠지. 그러면 이 노새를 모는 주인공인 아빠는 사실 이 아빠만의 독특한 인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소설에서 인물을 설정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을 설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막 중3, 고등 입시 앞두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지치고 막 그런 힘들게 공부하는 애들의 모습을 소설로 쓰는 거지. 그럼 그거는 그냥 너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너에게만 있는 슬픈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어떤 공부하느라 지쳐가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야. 그 많은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을 설정해서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집단의 그 시대에 존재했던 어떤 집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다. 다들 가난했다. 근데 내가 집에 왔는데 10시가 넘었어. 그래서 아빠 아직도 안 와. 근데 이제 할머니 엄마는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지금 벌써 10시야? 근데 이제 찾았어? 아빠 어떻게 됐어? 막 이런 거지.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할머니랑 엄마가 말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혼자 오는 거 보면 노새가 못 찾은 거 알잖아.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지. 엄마 밥도 안 줘. 한숨 쉬어. 근데 아빠가 돌아온 건 통행금지. 통행금지 한 12시쯤? 응. 한 12시, 선생님 기억으로 한 12시부터 한 4시인가? 새벽 4시인가? 뭐 그럴 때 이렇게 통행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는 이 단어들 선생님 적어놨어요. 노란 색깔 평강펜 쳐놨고 예상한 일이지만 아빠가 못 찾을 것 같았어? 아빠 너무 힘이 빠졌어. 근데 이때 작은 형 맨날 기타 치고 일도 안 도와주잖아. 근데 그날은 왠지 기타도 안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할머니만 이제 오니? 라고 한 거지. 그리고 엄마가 이제 밥상을 줬는데 그냥 안 먹겠다는 듯이 밀어놓고 들어눕는 거지. 자, 이거 추측이거든요. 자, 되게 중요하다. 해볼까?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 일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거는 나의 추측이야. 아빠의 실제 그 고민은 알 수 없어. 근데 이게 좀 순수하잖아, 얘기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 아빠는 노새가 불쌍해서 저래? 내가 보기엔 돈 때문에 이래. 그죠? 사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판단하는 건 가짜야. 애기라 그래.
아빠는 내 귀여운 노새, 나 노새 없으면 못 살아. 노새가 불쌍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빠는 돈이 제일 걱정인 거야. 먹고 살 수 없을까 봐 그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서술자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애기들이 자꾸 좀 잘 몰라. 이런 걸 우리가 수능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 그랬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서술자라 그래서 항상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애기라서 좀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어. 아빠는 원래가 마부였다. 쌤 이거 왜 노란색 안 쳐놨어? 채소 마부였다. 그러면 여기에 쌤이 마부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빠가 원래 마부였는데 이제 아빠가 원래 마부였다는 거 알려줘. 항상 말을 끌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원래 말이 익숙했던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왔음을 알 수 있어? 서울로 이사를 온 거지. 그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쌤이 아까 내 이촌 향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도 말마차를 끌었는데 서울에 이사 왔을 때 노새로 바꾼 거지. 그럼 서울에서 말이 노새로 바뀐 거야. 그치? 근데 시골에서는 주로 말을 끌었는데 가끔 소도 끌었대. 가끔. 어쩌다가. 근데 다시 말로 돌아왔대. 소는 별로였나 봐.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서울로 오니까 3년차 때문에 아빠의 일감이 줄어드는 것 같긴 했다는 거죠. 3년차도 이게 바퀴가 3개 달린 거 알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차가 있대.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빠가 일감을 많이 뺏기고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아빠는 되려 큰 소리 치는 거야. 기름 하나 없는데 뭐 자동차야라고 하면서 바뀐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허세를 부리는 거야. 자존심, 오기를 부리는 거지. 근데 나는 아빠의 오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기라는 거는 내일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어. 아니 노새로 끌면 왜 안 돼? 난 내 직업 좋은데? 라는 맥락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어떤 적응하지 못하면서 좀 고집 부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또 아빠의 상황을 이건 내 상황이네. 나의 상황을 추측하는 건데 나는 잠에 깊이 빠져들었어. 자, 이제부터 꿈을 꾸거든요. 되게 중요하다. 소설에서 꿈이 나오면 어떠한 기능을 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 돼. 이제부터 꿈 들어갑니다. 골목에서 노새가 큰 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쌤이 이거 이렇게 여기 이동 경로 다 형광펜 쳐놨어요. 그냥 자유롭게 막 엄청 달려가거든요. 막 달려가다가 사람들이 곱비 풀인 말이라니, 이게 한마디로 자유 그 자체잖아. 자유, 그치? 자유. 이러면서 사람들이 노새가 겁나 뛰어가면서 연탄짐도 없고 가파른 길도 없고 채찍질도 없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 그럼 셀이 삼각형 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노새에게는 억압과 어떤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 이상향, 지향성을 찾은 거지, 꿈속에서. 고3 기출은 희구하다라 그래, 희구. 희구한단 말 어렵지만 한번 외워볼까? 희망하고 추구한다 라는 거야. 희구한다는 얘기는 이상향, 지향성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도로를 다니는데 거기 난리가 난 거야. 풍비박산 상태야.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 만나고 다들 소리 지르고 해.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난리가 난 거지. 얘가 또 이제 번화가로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이 잠깐 호기심도 가졌어. 근데 왜 하고 도망가. 근데 할아버지 있고 넘어지고 애기들도 넘어지고 시장 갔다가 시장 가면 또 거기도 좌판 다 엎어지고 경비원이 이놈의 노새 하고 쫓아가는데 노새 너무 힘들었을 때 막 도망가. 어떠한 그런 장애물도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길로 오는데 이 경찰관이 있는 거야. 이 경찰관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도망가. 근데 이때
얘가 노새가 땀이 많이 나요. 목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막 허리 이런 게 다 땀이 나서 다리에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검은 물, 연탄때겠지. 막 털에 막 껴있을 거 아니야. 그 검정 물이 땀 때문에 막 비 오듯이 이렇게 씻기는 거지. 이거는 이 노새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가져야 했던 어떤 고통들 있지. 노동이 힘겨운 삶, 그런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난 이제 일 안 해도 돼 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그 검정물이 샥샥샥샥 빠진다고. 그럼 얘 다시 그러니까 하얀, 원래 회색이었다 했지. 회색 노새로 예쁘게 바뀔 거 아니야. 자유로운 노새는 원래 회색 노새여야 될 거 아니야. 연탄 배달 안 하면. 그래서 땀을 통해서 이렇게 애가 다시 회색으로 뽀송뽀송하게 검정때가 씻기는 모습이랑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랑 일치하는 겁니다. 그냥 한강다리로 갔다가 이제 고속도로로 갔어. 근데 돈도 안 내고 고속도로 빠져나가.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사람만 돈 내잖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좀 약간 해학적이야. 웃겼어. 그리고 근데 계속 얘 계속 뛰어다녀. 이 자유에 대한 의지가 되게 많은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꿈이에요. 우리가 소설에서 꿈이 나타나면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 임몽이라고 하는데 임몽인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꿈에서 나오는 부분, 강몽이라 그래요. 강몽하는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현실과 꿈이 섞입니다. 현실과 꿈을 섞어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도망간 노새가 실제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이러면 X지. 실제는 아니야. 왜? 이거 그냥 꿈이잖아. 그치? 꿈과 현실을 섞어서 내용 일치해서 많이 왜곡된 선지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 노새의 이동 경로 쌤이 적어놨지. 그리고 이거는 뭐를 상징해?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노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의 기능 진짜 중요하다. 소설에서 꿈의 기능 무조건 시험 나온다. 꿈의 기능은 노새를 찾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 오죽하면 자동차가 다 노새를 보이잖아. 그래서 꿈에서도 노새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거 복선이지. 왜냐면 얘 막 끝까지 도망갔잖아. 막 멈추지 않았잖아, 노새가. 자,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을 꿈으로 하여 결국 여기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거든. 그저께 그 노새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노새 잃어버리고 이틀 찬 거야. 근데 얘가 노새가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간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야. 노새가 어디 있는지 추측하는 거지. 꿈이 사나워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걔가 이 무거운 연탄을 매일 끄는 일이 지겨워서 자기 집을 찾아 영영 떠나가 버렸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와 내가 또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이게 또 시간적 배경이지. 빨리 찾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노새를 찾으러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은 또 막연하지. 그래서 일단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동네 방향으로 걸어. 근데 너무 추워. 막 겨울이잖아. 겨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한테 닥친 어떤 고통과 불행한 사건을 부각하는 계절적 배경이겠죠. 아빠 시장 가봐요. 왜? 네, 너 혹시 알아요? 배고파서 시장 쪽으로 갔는지? 사실은 그냥 꿈에서 노새가 시장 가는 거 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볼까요? 아까 노새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노새 때문에 벌어진 소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아까 열거하고 나열했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생생하게 전달하죠.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져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노새가 만든 혼란을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죠. 얘가 나중에 실제 노새가 개판치잖아. 나중에 막 돈 물어줘야 된다고 경찰 찾아오잖아. 그거랑 좀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으로 갔는데 아빠도 뭐야 하면서 일단 가. 근데 이제 아빠랑 손을 잡았어. 근데 이게 좀 재밌다. 아빠의 손이 이제 크고 투박하고 나무처럼 단단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고달프게 살아온 아빠의 삶을 되게 짐작하게 해주는 문장이죠. 근데 나는 좀 웃긴 거야. 내가 아빠랑 손을 잡는 게 이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이거는 약간 오늘날 여러분은 아빠랑 손 잡고 다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좀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둘이 손잡고 다니면 이상했나 봐. 아들이랑 아빠인데도. 그리고 근데 이게 막 같이 걸으니까 난 우쭐한 거야. 사람이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난 우쭐해. 왜 그랬을까? 바로 아빠와 손을 잡고 걷는 기쁨을 느끼고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눈이 온다. 이 눈은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노새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줘요. 운수 좋은 날에서도 비가 계속 추적 오죠. 그런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비극을 더 강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암시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다 무관심, 안 도와줘, 노새 찾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치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이거 은유법이죠? 아니다. 같다고네? 직유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막 가다가 절정. 동물원에 들어갔거나 동물원에 우연히 들어가. 해질 무렵에.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해질 무렵에. 아까 우리 새벽에 나왔는데 야,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하루 종일 찾았어. 근데 이 동물원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노새랑 닮은 아빠의 면모를 깨닫고 아빠를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보면 야 이유는 모른다? 우리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대. 누가 들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걷다가 나와서 왔나 봐. 근데 나는 별 이런 데를 다 희한한 곳에 왔다 싶었어. 왜? 내가 거의 와본 적이 없어. 근데 처음 온 건 아니다? 한 번 와봤대, 한 번. 그것도 어린이날에 무료 공개한다 그래서 그냥 함께 동네 애들하고 와본 거래.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못 봤대. 근데 지금 해질 무렵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야 진짜 별일 다 있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이거 다 이 사람의 내면 세계지. 지 생각이지. 아빠는 동물원 온 게 특별한 거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무슨 다정한 그런 부자로 보이겠지만 근데 이런 분위기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동물들이 막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근데 노새가 안 보이지? 노새가 없고 우리는 뭐 칠면조 사자 관심 없지. 노새만 찾고 싶어. 근데 갑자기 얼룩말이 있는 곳에서 발을 딱 멈춘다? 얼룩말 2마리가 있었어. 여러분 이거 노새 아니에요? 얼룩말을 본 거야. 지금 동물원에는 얼룩말이 있었어. 근데 나는 아빠를 보고 말을 한번 보고 아빠를 보고 말을 한번 보고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말이랑 노새랑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보세요. 얼룩말을 딱 보고 나서 노새를 떠올리게 되잖아. 둘 다 말 종류니까, 그지? 그래서 얼룩말을 보고 나서 아빠가 약간 말 같은데?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 같다고 생각하니까 노새하고도 닮았는데? 라고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노새랑 아빠랑 동일시 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 눈치챌 수는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긴 소설을 다 출제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어딘가를 골라서 출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절정이란 결말을 낼 수밖에 없지. 절정이 좀 극적이잖아. 이렇게 동일시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절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외양이 되게 닮았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너무 닮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가 아빠가 너무 말이나 노새를 오래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아빠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 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노새는 힘든 삶을 사는 존재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아빠 얼굴이 말 같았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부분 내가 아빠를 보며 노새를 떠올린 이유 이런 옆 날개는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아빠랑 노새의 공통점이 있는 거지. 외모도 닮았고 연탄 배달하고 뭔가 고단한 삶을 사는 것도 닮았고 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닮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동물원 나왔을 때 이제 결말입니다. 이제 또 밤이야? 시간 많이 지났다. 이제 새벽에 나왔잖아.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아빠 갑자기 대포집에서 발을 멈춰. 저렴한 이 대포집이 술집인데 되게 저렴한 술집이야. 막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술집이 아니라.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는 이제 가자마자 냄새를 막 마시는 거야. 애기가 배고파서 그래.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아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아빠가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나한테 주고 자기 술 마시는 거야. 뭐야, 아빠는 안주도 좀 드시지. 난 걱정되는 거지. 아빠 해로워요. 그러니까 정이 많잖아. 근데 아빠 걔들 자꾸 술 먹는 거야. 근데 이 문학에서 술은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고전시가에서 되게 풍류를 즐길 때, 니나노 놀면서 막 술 한 잔 이렇게 보고 막 시 하나 짓고 이럴 때 좀 기분 좋은 상황에서 술도 있는데, 이게 고단한 현실을 겪는 인물들이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이다라는 선지가 많이 나와요. 술은 어른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이 문학에서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잠시 위로받을 수 있게 하려면 술이 그 잠깐이라도 위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시켜준다. 근데 문제는 일시적 해소인 거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지. 아니, 술이 있다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일시적인 해소는 괜찮다. 근데 아빠가 이제 좀 술을 좀 드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런 거지. 이제부터 내가 노세야. 걔가 도망쳤으니까 내가 노세지 이러죠. 이 아빠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노세는 아빠의 분신이나 다름없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내 끝까지 이 가족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빠가 되게 희망과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노세와 아빠의 차이점이겠지? 아빠는 도망갈 수 없잖아. 노세는 도망쳤지만. 그래서 아빠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아빠가 나를 보면서 되게 기분 좋게 취해서 막 힝 하면 웃는 거지. 이게 바로 노새랑 조응하는 웃음소리예요. 이제 노새가 된 거야. 근데 애가 되게 순진순수해서 갑자기 막, 그러면 엄마는 암노새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나도 아빠 따라 힝 웃고 나는 노새 새끼야!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어른들이 이래서 술 먹나 보다라고 하면서 되게 순수한 그런, 정말 즐겁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주저앉을 것 같고 멍한 표정이었고 그랬는데 술을 좀 드시더니 내가 노세아씨 하고 나 그냥 살아야지 하고 되게 의지를 보이잖아.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로서는 안심이 좀 들겠지. 안심이 들겠지. 근데 그러나 항상 이게 예감이 틀리지 않아. 내가 집에 왔을 때 이 예감이 무참히 깨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셀 삼각형 그려놨지. 부정적인 현실에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자라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 의지가 더 슬퍼져. 이 비극성이 강화가 된다는 거야. 더 큰 사건이 발생한다. 무슨 일이냐면 오 마이 갓. 경찰이 오래. 가게 물건을 박살내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노새 찾았대? 야, 찾으면 다행이에요. 노새는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구네 노새가 그러는지 사람들이 수음을 하다가 우리 집으로 그 파출소에서 순경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무슨 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법. 그러니까 무슨 법인지도 몰라, 엄마는. 변호사가 아니잖아. 무식하잖아. 그래서 아빠를 잡아놓겠다고 말하고 갔다는 거지. 사회가 너무 야박하고 냉정하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설상가상이잖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야. 그쵸? 들어봤죠? 엎친 데 덮친 격. 난리 났어, 지금. 그래서 아빠는 이제 힝 하고 코를 풀었지. 그리고 갑자기 나가지. 아빠라고 불렀는데 아빠는 그냥 나가죠. 이제 노새가 도망갔는데 이제 아빠까지 나가네. 나는 그 순간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 이게 정말 이 사회가 너무 살기 힘들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응. 그래서 우리 같은 노새는 자, 봐봐. 우리 같은으로 바뀌었어. 보여? 이제 우리 같은이 됐어. 아빠와 나 같은. 이 산업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애들은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이런 세상에서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대처가 도회지예요, 도시. 그래서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를 하는 실수 어머니. 그럼 여긴 남편이 그래도 사회에 적응했네. 자동차 운전하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무슨 노새야. 무시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말이 생각났어. 근데 이거 정말 잠깐이야. 나 빨리 아빠 쫓아갔어. 나는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서 뛰었다. 자, 이래서 제목이 이래서 제목이 노새 두 마리네. 그죠? 아빠랑 진짜 노새랑. 응. 아,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아, 저 아빠 어떡하냐. 돌아오세요. 자, 길어서 힘들었죠? 자, 잠깐 정리하고. 현대소설 단편소설, 사실적 상징적, 70년대 서울 변두리. 도시에 비비는 고단한 삶.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선으로 아버지 삶을 객관하여 보여준다.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스토리 다 보시면 되고요. 뒤에 노새의 의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그리고 요런 자동차, 헬리콥터, 도시화 산업화 다 대조적이죠. 노새 두 마리, 노새랑 아빠. 이 되게 이런 거 우리가 동일시라 그랬지, 동일시.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뒤에 스토리거든요. 스토리는 다 보시고, 이거 쌤이 아까 이 시대를 나타내주는 단어들 있지. 이거 엄청 많이 해줬지. 한두 개 아니에요. 다 정리하시고, 구동네와 새동네의 대조적인 상황 정리하시고, 이거 뭐라 그랬어? 효용론.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학습활동 다 중요하지. 이거는 동일시되는 노새 두 마리, 진짜 노새랑 우리 아빠랑 노새의 의미, 사라져가는 것,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힘없고 약한 것. 그리고 지나가면 중요한 가치. 여긴 이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 이런 데는 효용론. 시험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지용 땡땡 뭐뭐 하는 면에서 뭐뭐라는 걸 느껴서 마음이 아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 가치. 이거 선생님이 보편적 가치라 그랬지? 보편적 가치. 볼까요? 시대가 흘러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삶이 어렵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감동을 준다 등의 어떤 보편적 가치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보면 뭐가 좋다고? 과거와 오늘날 비교하면서 좀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삶의 가치 가운데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와 우리가 새롭게 평가할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태도가 뭐가 있어? 시대의 변화나 주변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되게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과 대조되는 거잖아. 그치? 이 아들은 아빠를 모른 척 하지 않아.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래. 자기 힘이 없는데도 막 어떻게든 막 같이 막 밀어주려고 하고 하지 않아. 그치? 인정이 있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꿋꿋한 삶의 자세. 이거 아빠의 태도죠. 또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빠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너 좀 고집 세지 않아? 좀 새로운 사회에 좀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 자, 훈민가는 다음에 하고요. 여기까지 긴 시간 노새 두 마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 소설이지만 자습서를 좀 여러 번 읽으면서 꼼꼼하게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